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대학 들어가서 물리학을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물리가 해보니까 좀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방황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TV에서 카스파로프하고 카스파로프는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챔피언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혀요. 바둑에서 이제 이세돌 구단이 세계 정상을 한 10년 정도 지켰는데 카스파로프는 무려 만 20년 동안 정상에 있었거든요.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IBM이 만든 슈퍼컴퓨터 딥블루가 이겼다. 그걸 이제 TV에서 우연히 보고 저런 인공지능 만드는 데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좀 실용적인 일을 해보자. 그러고 전자공학으로 전공을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딱 10년 뒤에 2007년에 운 좋게 IBM 왓슨 연구소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퀴즈쇼에 나가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퍼디라고 하는 쇼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저녁 먹으면서 보는 쇼인데 날마다 한 4명 정도가 나와가지고요. 그 문제마다 상금이 걸려 있고 그날 상금을 가장 많이 딴 사람이 우승하고 다음날 또 나오고 나머지 출연자들은 이제 바뀌고 그래서 이제 제퍼디에서 누구를 이제 최고로 치느냐 이제 논란이 있는데요. 켄 제닝스를 꼽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무려 74일 동안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까지 나오는가가 이제 굉장히 전국적인 화제가 됐었고 브래드 러터를 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승 횟수는 조금 적은데요. 상금으로 한 50억 정도를 벌어갔어요. 이 두 사람을 2011년 1월에 그 IBM 왓슨 연구소에 초청을 해서 제퍼디 쇼를 녹화를 하고요. 요게 지금 최종 스코어입니다. 가운데 있는 그 아바타로 표현된 왓슨이 두 사람을 합친 것보다 더 상금을 많이 땄죠. 그래서 이제 압도적인 차이로 이겼다 볼 수가 있는데 왓슨이 그러면 어떤 문제를 잘 맞췄고 어떤 문제를 틀렸을까 궁금하죠. 왓슨이 이제 잘 맞춘 문제를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키워드가 문학에 등장하는 지명 수배자 이런 키워드를 주고요. 절대적인 악을 상징하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랏돌의 탑이다. 그 다음에 생긴 거는 거대한 눈 모양으로 눈동자로 생겨서 놓치기가 어렵다. 뭐 같으세요? 예,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사우론이거든요. 그래서 원작이 소설이니까 이제 문학에 등장하는 거 맞고 지명수배자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무슨 정보가 있어가지고 지명수배를 진짜 내린 게 아니고 반지 원정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를 쫓아갔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헷갈리고 잘 맞췄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자연어는 바둑이나 체스보다 훨씬 어렵다고 인공지능이 이제 익히기가 어렵다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규칙이라는 게 거의 없다. 똑같은 문구라 할지라도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수사법을 쓰거든요. 은유라든지 상징, 반어법.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말장난 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사람이 쓰는 언어를 잘 이해했구나. 그래서 이게 우승하는 걸 보고 그해 가을에 이제 아주대학교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개발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약간 일선에서 떨어져 있다가 작년 1월에 이제 깜짝 놀랐어요. 네이처에 이제 구글의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 프로기사 중국에서 입단해서 이제 유럽 챔피언을 세 차례 지낸 파누이 2단을 동등한 조건에서 이겼다. 깜짝 놀랐어요.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언제 능가할까? 그게 이제 시간 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체스도 했는데 바둑이라고 해서 체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 경우의 수가 좀 많다 뿐이지 다른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둑도 시간 문제다. 거기에는 다 동의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 그러면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필요하겠다. 이게 컨센서스였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온 거잖아요. 제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논문을 이제 바로 읽었어요. 읽으면서 제가 지금 궁금했던 건 이거죠. 컴퓨터가 지능을 갖췄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답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능이라는 게 딱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기대하는 수준이 다 다르고 해가지고 대답하기가 애매한데 그래서 앨런 튜링이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자연어를 처리하는 인공지능의 경우에 그래서 지금 이제 카톡을 많이 쓰시는데 제가 이제 학생일 때는 MSN 메신저를 많이 썼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심심이라고 하는 챗봇이 있었어요. 얘는 인공지능이고 이름 그대로 이제 심심할 때 얘를 데리고 이제 노는 거죠. 말장난하고 그죠? 놀려먹고 막 그랬는데 저하고 심심이하고 채팅한 기록을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아이디를 가린 상태로. 대화 내용을 보고 어느 쪽이 심심이고 어느 쪽이 전지를 갖다가 금방 맞추겠다.
그러면 얘는 튜링 테스트를 실패한 겁니다. 아이디를 보지 않고서도 뭔가 사람 같지가 않다.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제 구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튜링 테스트를 갖다가 이제 바둑에 적용을 해봅니다. 바둑은 이제 수담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흑백이 어떤 순서로 났는지 1, 2, 3, 4 번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기보라는 게 남는데 이 기보를 이제 제가 따라 놔보고 어느 쪽이 알파고인지를 맞출 수 있을까? 뭔가 사람이 두는 바둑 같지가 않지 않을까? 그러고 이제 해봤는데 구별이 안 돼요. 제가 이제 뭐 아마 5단인데 프로 기사한테 한 3점 정도 놓고 이렇게 두면은 거의 안 지거든요. 근데 전 아직 아마추어잖아요. 프로 기사들이 봐도 이게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튜링 테스트를 바둑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알파고는 바둑 두는 지능을 갖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 정말 궁금해한 거는 이거죠. 이세돌 구단하고 3월에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서 이제 논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파누이와의 대결을 앞두고 KGS라는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서 기보 16만 건을 가지고 학습을 했다. 아, 저 정도가 필요하구나. 그 다음 두 번째는 6단부터 9단까지 그 유저 기보를 봤대요. 제가 이제 이런 사이트 가면 8단, 7단 이렇게 두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왜 저 같은 그런 아마추어 하수의 그 기보를 봤을까? 제가 두는 수들 중에는 이렇게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떡수들도 많은데 왜 그런 걸 공부했을까? 프로 기사의 기보만 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구단들 기보를 가지고 하면 왠지 더 잘 될 것 같은데 개수가 모자랐던 것 같아요. 모자라니까 8단도 보고 7단도 보고 6단도 보고 한 16만 개 정도를 모으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세돌 구단의 대결을 앞두고 구글이 어떻게 준비할까? 일단은 프로 기사의 기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봤죠. 한국기원에 물어봤더니 16,000개 정도를 보관하고 있대요. 16만 개가 필요한데 16,000개밖에 없다. 1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걸로 안 되겠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든 생각이 이미 이 시점에 알파고가 파누이, 이 사람도 이제 명색이 프로기사죠. 이세돌 구단하고는 이제 좀 실력 차이가 나지만 프로기사이기 때문에 아마추어의 기보를 보는 것보다는 이미 이 시점에서 알파고가 파누이의 기력을 넘어섰으니까 알파고가 그냥 기보를 만들어내게끔 하면 안 되겠냐. 알파고끼리 자체 대국을 벌여가지고 기보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알파고 2를 만들고요. 그럼 수준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2가 또 기보를 찍어냅니다. 수준이 그럼 이제 그걸로 또 더 높은 3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게 궁금했는데 바둑을 조금 아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좀 허술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이세돌 구단한테는 어렵지 않을까? 이세돌이 5대0으로 이긴다. 써들고 다녔는데 틀렸죠. 제가 간과했던 부분은 한국에도 이제 이런 인터넷 바둑 사이트가 있어요. 요즘 이제 프로 기사들이 바둑의 인기가 좀 없어지니까 시합이 별로 없거든요. 성적이 굉장히 좋은 기사, 토너먼트로 했을 때 끝까지 안 떨어지고 올라가는 기사가 1년에 한 30판 정도밖에 못 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래의 이제 젊은 기사들은 바둑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터넷 바둑 사이트 들어가요. 타이젠, 사이버로 이런 데. 그런 데 가면은 한 사람이 하룻밤에 막 30판씩 둔다 이거예요. 혼자서 1년에 10,000판을 둔대요. 그러니까 그런 기보들이 뭐 100만 개 이상 이제 쌓여 있더라. 그래서 이제 대회를 앞두고 2월 말에 이제 제보가 들어옵니다. 영국에서 들어온 IP가 딥마인드 걸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구단들 기보를 잔뜩 조회해 갔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틀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은 인공지능의 말이 나온 게 이제 1956년입니다. 한 60년 됐어요. 그 AI라는 말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연구가 막 시작을 하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기대에 들떠 있었어요. 단적인 예가 이 영화입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래서 이게 스탠리 쿠브릭 감독이 1968년에 찍어요, 이 영화를. 그 영화상에서 이제 2001년에 그 할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오는데 걔가 이제 목성을 탐험하러 떠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할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1997년에 만들어지는 걸로 영화상에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독이 그냥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이 영화를 찍을 때 당대 그 최고의 그 인공지능 대가들이 마빈 미스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문에 대거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컨센서스가 97년, 앞으로 한 30년 뒤에는 이런 걸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였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망한 사람들이 정부에서, 기업에서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연구비를 잔뜩 타왔는데 잘 안 되니까 연구비가 다 끊기고 암흑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80년대는 이제 작전을 좀 바꿉니다. 사람 두뇌를 그대로 흉내내는 거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은 체스도 두고 뭐 퀴즈도 풀고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그거를 다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컴퓨터 과학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분할 후 정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좀 비슷하게 해보자. 그게 되면은 그런 거를 여러 개 연결하면은 이제 사람에 점점 비슷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접근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할 후 정보 기법으로 일부 분야에서 이제 성과를 좀 내요. 그러다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막 그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막 놀라운 인공지능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딥러닝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게 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예를 들어 가지고요. 바둑에서 가장 그 알파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수읽기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건 조금 작은 바둑판이고요. 9줄짜리. 그래서 상대가 여길 뒀어요. 이제 두 번째 내가 둘 차례예요. 어딜 두는 게 좋을까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수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후보가 80가지가 있어요. 9981 중에서 상대가 논 자리 빼고 80가지가 있고요. 또 상대가 어떻게 또 응수를 할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둘 때마다 79가지 또 응수 방법이 있죠. 그 경우의 수가 이렇게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어떻게 이제 승부를 판가름 하니 끝까지 가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보고 내가 내 돌이 다 잡혔구나, 내가 졌구나. 그러니까 이 진행은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무식한 방법은 이거예요. 무차별 탐색 기법. 이거는 내가 둘 수 있는 두 번째 수 이후에 모든 경우를 갖다가 다 셉니다. 그래서 내가 그 중에 몇 번 이겼나를 이제 비교해요. 자, 이 수 이후에는 9번, 이 수 이후에는 13,000번, 이 수 이후에는 70만 번. 이게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요 시점에서 제일 좋은 수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무차별 탐색 기법입니다. 굉장히 무식하죠. 근데 시간 안에 만약에 내가 다 셀 수 있다 그러면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몬테카를로 탐색 기법이라는 게 이제 발명이 됩니다. 몬테카를로라고 하면은 프랑스 남부 모나코에 있는 굉장히 카지노로 유명한 도시고요. 라스베가스 못지않은 그런 도시고 이게 이제 공학의 여러 분야에 사용되는데 여러분이 몬테카를로라는 말을 딱 들으면은 이제 카지노를 떠올리시면 돼요. 아, 확률을 따지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아까는 전부 다 세가지고 그중에 몇 번 이기는지를 셌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전체 100만 개 중에서 한 1000개 정도만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그 중에서 몇 번 이긴지를 세도 되지 않을까. 1000개를 랜덤으로 뽑았을 때 가장 많이 이기는 수가 전체를 다 셌을 때도 제일 많이 이기지 않겠냐.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유권자 100만 명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면은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작위로 표본을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1000명한테 물어요. 여당을 지지하십니까? 야당을 지지하십니까? 그래서 그 대답하는 비율이 대충 이제 100만 명을 했을 때도 좀 비슷해지는 거죠. 요 표본 집단이 1000이 아니고 10,000, 10만 이렇게 올라가면은 점점점 더 실체에 근접해 갑니다. 그러니까 바둑에서는 이거 쓰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전체 집단이 굉장히 커요. 10에 170승 이상 그래가지고 0이 170개가 쫙 붙어있는 엄청난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극히 일부분만 추출해도 이 샘플 자체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적인 성질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 바둑에 딱 적용하기 좋은 방법이다. 몬테카를로 탐색 기법이 발명되고 나서는 이제 바둑 인공지능 실력이 급격히 발달합니다. 컴퓨터가 찾아야 되는 탐색 공간이 획기적으로 준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원동력이고 두 번째 원동력은 우리 전자공학의 발전. 컴퓨터가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1997년 딥블루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세계에서 259등짜리 슈퍼컴퓨터였어요. 이걸 엔지니어들이 1년에 2차례 계속 순위를 매깁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슈퍼컴퓨터부터 500등까지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트에서 259등이었다는 거죠. 이제 전자공학의 발전 추세가 어떠냐? 요 한 장으로 이렇게 딱 요약이 돼요. 가로축은 연도, 여기 세로축은 그 계산 성능입니다. 1초에 연산을 몇 번 할 수 있는지. 여기가 이제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고요. 눈금 하나가 10배씩 올라가고요.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선은 N1이라고 돼 있죠. 조사 시점별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슈퍼컴퓨터의 성능이에요. 이게 보시면 직선으로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스케일일 때 직선이니까 이거를 리니어 스케일로 바꾸면은 얘는 지수함수로 익스포넨셜하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자, 1등 가장 좋았던 슈퍼컴퓨터가 한 8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500등짜리랑 비슷해져. 500등 수준이 돼요. 그 사이에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500등짜리 여전히 슈퍼컴퓨터예요. 500등짜리 슈퍼컴퓨터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여러분이 지금 들고 다니는 노트북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쓰는 노트북은 10년 더하기 8년, 한 18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우수한 슈퍼컴퓨터의 성능이었다 생각하시면은 맞아요. 그러면은 딥블루는 20년 전에 259등이었거든요. 1등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지금은 뭐 노트북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랑 비교해도 얘가 한 3배 빨라요. 갤럭시 S6.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게임 하려면 데스크탑 노트북에 이제 달고 있는 GPU라고 하는 것은 이 스마트폰보다 한 100배 정도 빠르고요. 알파고는 파노이하고 대결할 때 이미 GPU를 176개 이렇게 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파고하고 딥블루하고 비교하면은 한 100만 배 이상 알파고가 빠르다. 근데 그 사이에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얘는 한 박스 안에 잘 들어가 있잖아요. 슈퍼컴퓨터 이렇게 부릅니다. 얘는 제가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에다 쫙 붙인 거거든요. 굳이 저걸 한 박스 안에 넣어야 되느냐? 괜히 냉각하기만 어려워지니까 그냥 느슨하게 네트워크로 물려놓자. 요게 클라우드. 그래서 이 클라우드인데 얘를 만약에 한 박스 안에 잘 넣었다. 그럼 슈퍼컴퓨터로 볼 수 있죠. 그럼 슈퍼컴퓨터 랭킹에서 알파고 2세돌 구단하고 할 때는 요것보다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CPU 1920개, 그 다음에 GPU 250개 이렇게 썼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면은 슈퍼컴퓨터 랭킹에 몇 등쯤 할 것 같으세요? 450등에서 500등 그 사이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치면 한 100억 정도 하는 그런 머신이고요. 구글이 갖고 있는 컴퓨팅 파워가 뭐 어마어마한데요. 그거를 다 동원한 건 아니다. 물론 우리 데스크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이지만 무지막지한 이제 그 기계의 힘에 의존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원동력이 있지. 첫 번째는 컴퓨터가 탐색 공간이 많이 줄었고, 두 번째는 계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둑의 경우의 수는 우주의 원자수보다 많아가지고요. 이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컴퓨팅 자원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 생애에 그 경우의 수를 다 못 셉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알파고 개발팀이 주목한 건 이겁니다.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니? 사람은 1초에 두세 개 세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바둑을 두는 거냐? 이걸 정말 다 고려해야 되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바둑의 고수들은 모양을 보고 안 될 것 같은 거는 일찌감치 그냥 제외해버려요. 모양을 보고 내가 처음 떠오르는 자리 1감, 여기 2감, 그래서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따져보거든요. 그 다음에 끝까지 가보지도 못해요. 몇 수만 뒤로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보고 그 시점에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흉내를 낸 겁니다. 어떻게 흉내를 냈냐? 자, 일단 바둑에서 모양을 이해하는 능력이 수읽기 못지않게 중요하다. 단적인 예가 여기 있어요. 그 광화문에서 서울 그 차없는 날 행사할 때 프로 기사들이 여기 노란색 입고 서 있는 사람들이고요. 여기 바둑 팬들이 삥 둘러 앉아 있잖아요. 프로 기사 한 명이 아마추어 팬 10명을 상대합니다. 10대 1로 바둑을 둬요. 10판을 동시에 두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추어 팬들은 열심히 생각하고 있죠. 자기 판만. 근데 프로 기사들은 서서 걸어다니면서 바둑을 둬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런데도 거의 다 이긴다. 프로 기사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두는데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바둑에서 그만큼 모양을 이해하는 그 감각이 중요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둑에서 모양을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영어로 하면 패턴 레코니션이고 패턴 인식이죠. 패턴 인식에서 최근 한 3년 사이에 획기적인 성능을 내고 있던 기술이 딥러닝입니다. 정리하면은 바둑에서 패턴 인식이 중요하다. 패턴 인식에서 딥러닝이 성능을 잘 내더라. 그럼 그거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둑 인공지능 개발에 딥러닝을 적용하면은 잘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알파고의 아이디어고요.
이런 사진은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사진 속에서 강아지, 고양이를 구별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너무 쉬워요. 한눈에 그냥 딱 되는데 이게 인공지능, 컴퓨터가 구별하는 거는 참 그 정확도가 안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룰 베이스로 접근을 했어요. 개하고 고양이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자, 개는 이 입 주둥이 부분이 좀 튀어나온 것 같다. 고양이는 수염이 좀 길고요. 꼬리가 좀 몸집이 길다. 그러니까 그런 규칙을 주는 거예요. 사진에서 꼬리를 찾아가지고 길면 고양이, 짧으면 개 이렇게 판단을 해라. 그럼 이게 그 예배적인 상황에 전혀 대체가 안 되죠. 꼬리가 사실 긴데 사진 속에서 뭐 이런 교탁 이런 데 가려 있는 거예요. 꼬리가 짧게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개 이렇게 잘못 대답하기가 쉬운 거죠. 정확도가 참 안 나왔는데 여러분이 여러분들 뭐 조카들이나 동생들한테 강아지, 고양이를 처음 보는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런 규칙 기반으로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데리고 다니면서 저기 고양이가 앉아 있으면은 자 저렇게 생긴 게 고양이야. 강아지를 누가 이렇게 안고 가면은 저렇게 생긴 게 강아지야. 이걸 한 10번 하면 애들이 눈치를 채요. 또 더 많이 하면은 통찰까지 돼요. 근데 걔는 입이 좀 튀어나온 것 같아요. 고양이는 수염이 좀 긴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해보자. 근데 효율이 참 안 된다 얘는. 10번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대신에 10,000번, 10만 번 하니까 갑자기 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성과를 보면은 놀라운 것들이 많죠. 여기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 미술책에서 봤던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고요. 이런 그림을 학습시키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이런 사진을 입력받으면은 컨텐츠는 그대로 유지하고 스타일을 갖다가 대가들의 스타일을 그대로 이렇게 흉내내가지고 이런 그림 보면은 뭐 반 고흐가 그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간단한 학습 그 실험인데요. 원래 개는 음식을 보면 본능적으로 그냥 막 침을 흘려요.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근데 이 파블로프라는 과학자가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이렇게 딸랑딸랑 같이 쳐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실험을 충분히 반복하면은 개가 음식을 안 보고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더라. 도대체 어떻게 된 조화냐? 개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를 신경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식을 보면은 시신경이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본능적으로 강하게 연결된, 태어나면서부터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냅스를 타고 전기화학 신호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혀 근육신경이 같이 활성화되고요. 그럼 이제 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파블로프가 이런 실험을 계속 반복할수록 청신경이 활성화되거든요. 종소리를 듣고. 그럴 때마다 혀 근육신경이 같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냅스2가 처음에는 연결이 거의 없었는데 약했는데 이런 실험이 반복될수록 연결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얘가 충분히 강해지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음식을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비활성 상태죠. 청신경이 활성화되면은 지금 이제 시냅스2가 강해졌잖아요. 넘어갑니다, 신호가. 얘가 활성화되고 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 뭔가를 이렇게 터득하고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심오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간단한 실험이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오한 얘기들인데 그거를 개의 머릿속에서 또 여러분들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물리적으로 들여다보면은 특정한 시냅스가 연결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게 학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구조를 흉내를 냅니다. 이런 거를 똑같이 이제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이 기능까지도 한번 흉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접근 방식이 인공신경망이에요. 그러니까 바둑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바둑의 고수는 이런 장면에서 여기를 딱 둔대요. 왜 저 자리를 둬야 되느냐?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몇 년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금방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고도의 인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딥러닝에서는 계산 문제로 싹 바꿔치기를 해요. 컴퓨터가 원래 잘하는 계산 문제로. 어떻게 바꾸냐? 주어진 바둑판의 상황을 딱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어있는 데는 0으로 표현을 해라. 그 다음에 흙이 있는 데는 1, 백돌이 있으면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바둑판의 상황이 이런 행렬로 딱 표현이 되죠.
그럴 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바둑의 고수들은 이 자리를 둔다더라. 다른 데가 아니고 여기가 출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입력을 받아서 이런 출력을 만들어주는 함수를 찾아라. 그래서 아까 그 인공신경망, 우리 머리를, 두뇌 속을 그 신경망을 흉내를 내요. 여기 동그라미들이 뉴런, 여기 이제 선들이 시냅스입니다. 이 동그라미를 갖다가 여기 00001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여기 한 줄로 쫙 넣어요. 그러면 여기 선들은 처음에는 그냥 무작위로 설정된 가중치를 갖고 있어요. 0.3. 그러면은 여기 1이 들어왔으면은 얘가 0.3이 곱해져 가지고 그 다음 단에 0.3이 이제 들어가요. 여러 개를 갖고 있죠, 입력이. 그러면은 이런 거를 싹 다 더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뉴런과 뉴런들이 이렇게 시냅스로 연결이 돼 있고요. 그 신호들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연결 강도를 이렇게 구조를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 가지고 어떤 값, 예를 들어서 1을 넘으면은 그 다음에 1을 뭐 넘지 못하면은 다음 단에 0을 내보내라. 그런 간단한 규칙을 가지고 이걸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쫙 늘어났을 때 특정한 자리가 1이 되게끔, 요 자리가 1이 나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이 가중치, 그러니까 시냅스 연결 강도의 조합은 뭘까? 이거를 찾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이렇게 되는 거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게 복잡하니까 여러 가지 답이 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개를 보여줍니다. 알파고는 이걸 한 3천만 개쯤 보여줬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되고 입력과 출력이 그러니까 정해진 답이 있는 문제를 3천만 개를 주고요. 그거를 모두 맞출 때까지 그걸 모두 맞출 수 있는 조합을 찾아라. 여기 이제 연결 강도를 막 바꿔가면서 그 맞는 걸 찾아 들어갑니다. 계산 문제죠, 그죠? 이게 지도학습이에요. 답이 있는 문제를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연결 강도를 막 바꿔나가는 거. 그게 학습이에요, 학습. 알파고가 공부를 했다. 그게 요걸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죠. 두 번째, 딥러닝의 위력은 이제부터 나와요. 지도학습이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0.3으로 결정이 됐어요. 이제 강화학습에 들어갑니다. 여기 강화학습 단계에서는 더 이상 답이 있는 문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 있는 거를 조금 증가시켜 봅니다. 0.4. 그리고 나서 다른 모든 조건을 똑같이 놔둬요. 동일하게. 알파고 A, 알파고 B가 있는데 유일한 차이점은 여기는 0.3, 얘는 여기가 0.4.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알파고 A하고 B를 바둑을 두게끔 합니다. 그랬더니 B가 더 많이 이기더라. 그러면 여기가 0.4가 이제 바둑 두는데 유리한 거잖아요. 왜 그런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더 잘 두네. 그러면은 0.4로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증가시키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더 키워봐요. 0.5로. 그랬더니 이제 알파고 C하고 알파고 B하고 뒀더니 B가 더 이겨. 그러면은 0.4가 이제 최적이구나. 그리고 얘는 이제 딱 결정. 나머지 가중치로 이런 계속 과정을 반복을 하거든요. 이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면은 강화학습을 한 결과, 지도학습을 한 결과 이렇게 비교하면은 강화학습까지 마친 버전이 한 80% 정도 승률을 바둑으로 치면 한 점 정도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지도학습을 해서 어떻습니까? 그 많은 자리 중에서 프로 기사들이 바둑의 고수들이 떠올릴 법한 자리가 얘도 이제 생각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화학습을 해가지고 그것보다 실력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이세돌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작년 3월에 이제 세계 대결이 있었고 결과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제가 느꼈던 점, 왜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못 뛰어넘는다고 생각을 했을까? 바둑은 직관이 필요한 종목이다. 직관이라는 걸 알파고가 바로 흉내내서 이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계산 능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관에 의존해야 했던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알파고가 정말 바둑을 이해하고 두는 것일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9줄 바둑판이거든요. 공식 그 사이즈가. 근데 20줄로 제가 옆에 한 줄 더 그린 거예요. 그래 놓고서 내일 아침에 다시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돌아. 그러면은 이세돌 구단이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까 19 곱하기 19 행렬 있잖아요. 그거를 한 줄로 쫙 늘어뜨려서 계산을 했는데 한 줄 더 들어가면은 그게 순서가 다 엉망이 돼요. 그래서 알파고는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18줄, 20줄에 하려면은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상하잖아요.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람은 20줄 바둑판에서 바둑을 두라 그러면은 이상하다. 줄이 좀 평소보다 많은 것 같은데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은
그 실력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이제 대가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고 싶어가지고 비행기를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었는데 비행기가 지금 날아가는 방식은 새가 이렇게 파닥거리면서 나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냐. 근데 왜 새하고 다르다고 뭐라 그러냐? 잘 날기만 하면 됐지. 엔지니어 이제 그런 마인드죠. 그 다음에 홉스테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파고 이세돌 버전으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파고를 만들므로 해가지고 이세돌 구단의 머리는 어떻게 돌아가길래 저렇게 바둑을 잘 두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둑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본연의 목적은 우리 사람의 두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고 우리가 우리 머리에 대해서 너무 모르잖아요. 그런 걸 더 잘 이해하고 나아가서 사람을 더 이제 지능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연구의 그 본질적인 목적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제 알파고가 나왔으니까 알파고가 이제 바둑에서 사람을 뛰어넘었으니까 그럼 모든 분야에서 다 이렇게 뭐냐? 그건 아니다. 바둑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엄청나게 많죠. 근데 게임의 목표와 규칙이 컴퓨터가 이해할수록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숫자로 딱 표현이 된다. 두 번째, 내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모두 판 위에 공개가 돼 있어요. 다른 거 안 보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바둑판의 상황만 보고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그 고민의 그 문제를 갖다가 숫자로 딱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 두 번째, 내가 고민을 하는데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겪는 문제들이 대부분 이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둑하고 실제 문제하고는 엄연히 다르다. 이런 게 명확한 차이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분야에 먼저 활용이 될까? 첫 번째, 언어 처리가 필요 없는 분야. 왜냐하면은 지금 인공지능이 자연어를 이해하는 거는 수준이 과거보다 많이 발전했지만은 여전히 여러분들 뭐 번역이라든지 음성 인식이라든지 오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숫자가 주로 표현되는 그런 분야에서 먼저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인 성능이 높으면 되고 실수가 치명적이지 않은 분야에 먼저 적용이 될 거다. 이게 딥러닝의 특징입니다. 딥러닝의 장점. 구글의 프로그래머들이 이세돌만큼을 바둑을 잘 둘 필요가 없다. 도메인 알지가 필요 없이 예제를 그냥 많이 보여주니까 알아서 잘 하더라. 그게 장점인데요. 동시에 단점은 알파고가 결과적으로 바둑을 엄청나게 잘 두는데 왜 잘 두는지를 프로그래머조차도 모르겠다. 얘가 도대체 왜 바둑을 잘 두는지 모르겠다. 아까 저기 0.3, 0.4 하는 숫자 기억나시죠? 그게 도대체 바둑 두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얘가 가끔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런 이상한 짓을 왜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따라서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인 성능이 높으면 되는 분야. 예를 들면 100번 중에 98번, 97번 잘 되면은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분야에는 바로 쓸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이상한 짓을 해요. 100번 중에 한두 번은 얘가 이상한 짓을 한다. 근데 그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분야. 예를 들면은 의료 영상, 인공지능이 이제 그 어떤 진단을 내린다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뭐 공공안전 분야에서 딥러닝을 적용하겠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실수할 가능성을 0으로 만들지 못하는데 한 번 잘못되면은 큰 일이거든요. 바둑은 뭐 한 판 치면 어떻습니까? 알파고가 이상한 짓을 연발해가지고 사국에서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겼는데 뭐 그럼 어때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죽었다. 그게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야인가 이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그렇고요. 왓슨 이후에 IBM도 그렇고 지금 뭐 우리나라 스타트업들도 이제 잘하는 회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의료 영상, 그러니까 특정 뭐 폐암을 갖다가 이제 진단을 한다. 이런 업체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권고를 할 뿐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해라.
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암이다. 이거는 의사가 판단하라 이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겠어요? 최종 결정은 의사가 내리는 대신에 그 책임은 네가 져라 이런 거예요. 왜? 오진할 수 있는 확률을 0으로 못 만들거든요. 사람보다 판독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 의사들도 의료사고를 많이 일으켜요. 근데 어떻습니까? 의료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 그 당사자 그 개별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죠. 아니면 병원을 상대로. 의사 전체, 의사협회를 뭐 통째로 이렇게 소송 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별적인 실수기 때문에. 근데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이 뭐 오판을 해가지고 뭐 사람이 죽었다. 그런 사건이 한 2개 정도가 생겼다. 그러면은 패턴이 입증이 되거든요. 구조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프트웨어 그 만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한두 번 생기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 일론 머스크가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이 뭐 깜빡 졸아가지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 사고가, 끔찍한 사고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잘 되면 좋은 점이 참 많죠. 그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노약자들도 이제 차를 훨씬 더 쉽게 타고 다닐 수 있고, 사고 날 위험이 현저하게 줄었다. 그러면은 차를 가볍게 만들 수 있거든요. 연비가 뭐 10% 20% 좋아지는 게 아니고 쇳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으로 비바람만 막을 수 있게끔 만들면 되니까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 효율도 좋아지고요. 내가 앞차랑 부딪힐 위험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냥 딱 붙어서 기차처럼 이렇게 한 줄로 다니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운전을 안 하는 대신에 시간이 늘어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술적인 것들은 되게 다 솔루션이 나와 있어요. 가끔 헷갈려요. 얘가 비닐봉투가 튀어나왔는지 아니면 돌덩어리라서 내가 피해야 되는지 가끔 헷갈려요. 사람도 가끔 헷갈리잖아요. 그 다음에 유연한 판단. 나무가 이렇게 태풍에 쓰러져가지고 길을 살짝 침범해 왔어요. 편도 1차선 도로인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맞은편에서 차가 안 오면은 중앙선을 살짝 넘어서 가잖아요. 그거를 허용할 거냐?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가끔은 중앙선을 넘어도 된다. 이제 뭐 허용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뭐 정책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요. 왜? 차하고 통신을 해야 되고 차하고 신호등하고 통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인프라를 싹 고쳐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든다. 다른 말로 하면은 돈을 들이면 또 해결이 다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제 어려운 것들이 이런 거예요. 해킹, 테러 위협. 여기 보면 이제 와이어드 기자가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크라이슬러 집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해커 2명이서 이거를 이제 인터셉트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상에서 이제 막 그 음악을 크게 틀고 그다음에 와이퍼를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굉장히 짜증나게 만든 다음에 이제 한적한 곳으로 차를 이제 몰고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더 대담한 걸 선보여요. 브레이크를 무력화시키고 핸들을 갖다가 또 그 해커 마음대로 조종하고, 그래서 어디 낭떠러지에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에 차를 딱 세워주거든요. 기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두 손 들고 이렇게 내리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증명이 되니까 이거 바로 나가고 이제 크라이슬러에서 집이 이제 대량으로 리콜이 되고요. 수십만 대가. 가능해요, 기술적으로. 왜? 차하고 또 차하고 인프라하고 이렇게 네트워크에 점점점 이렇게 연결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해킹될 위험도 따라서 증가를 해요. 이거를 원천적으로 0으로 딱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거 한번 되면은 너무 치명적인 파급 효과를 갖고 오잖아요. 지금 도로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차의 핸들을 다 왼쪽으로 다 틀어라.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렵고요. 정말 어려운 문제는 이제 여기 있어요. 이거 이제 그 윤리학자들이 많이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걸로 뭐 토론해 본 기억이 나요. 기차가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기 늦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큰 동그라미가 이제 사람이 4명이 있는 거예요. 4명이 무슨 이유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철로에 묶여 있어요. 가만 놔두면 4명이 죽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내가 여기 딱 선로에 여기 교차점에 쓴 거예요. 선로 변환기를 손에 쥐고 있어가지고 그걸 딱 틀면은 기차가 이제 진로를 바꿔서 여기 있는 빨간 동그라미는 한 명이 한 명. 그러니까 내가 4명이 죽는 거를 그냥 방관할 거냐? 아니면 한 명을 이렇게 죽이는데 동참할 거냐? 그 어떤 게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이냐인지를 이제 그런 걸 따지는 그런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 명을 죽여야 된다는 비율이 좀 높게 나와요. 4명 대 1명.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참 답이 없죠, 그죠? 4명을 죽이는 그냥 보는 거하고 내가 1명을 죽이는데 동참하는 거하고는 어려워요.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 교실에서 그냥 토론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문제인데 이제 이게 현실로 들어온다.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이걸 연구해요. 크래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경우에 누구를 들이받아야 되느냐. 이게 현실의 문제예요. 내 차가 이제 미끄러진 거예요. 앞에 이제 오토바이가 2대가 서 있는데 한 사람은 헬멧을 쓰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헬멧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럼 어디 가서 들이박아야 됩니까? 헬멧을 쓴 사람, 다 넘어져도 머리가 죽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헬멧을 쓴 사람을 쳐라.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오토바이 운전자인데 법규를 잘 지켜서 헬멧을 쓰고 다니면은 높은 확률로 내가 타겟이 돼요. 그거를 내가 허용할 거냐? 아니거든요. 자동차의 그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에 누가 타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뭐 어린아이가 많이 타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시한부 환자가 타고 있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돌을 해야 되는 피치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누구를 들이받을 거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죠. 몰라서.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너 왜 그랬니? 라고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몰랐는데 또는 알았다 하더라도 경황이 없었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그걸 누가 어떤 게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인지를 어떻게 다 생각하냐. 경황이 없었다. 면책이 되거든요. 근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다 알아요. 누가 타고 다니는지. 그 다음에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딥블루가 20년 전에 이미 1초에 2억 개 정도의 연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충분한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라는 이제 변명이 안 통해요. 그럴 때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고 그런 거를 다 정해줘야 돼요, 사람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모르는 걸로 치고 그냥 랜덤하게 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그걸 선택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이게 옳다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합의해서 정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10년, 아니 20년이 걸려서 우리가 다 할 수 있겠나? 그러면 좀 회의적이에요. 이런 게 어렵다 이거죠. 지금 여기 신분당선에 무인 전철이 다니잖아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딱 폐쇄된 트랙이고 잘 컨트롤되어 있는 상황이고 도로에 나가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윤리적 딜레마와 같이 어려운 핵심은 사람이 고민하고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가 있어요. 이 말을 만든 클라우스 슈밥 독일 사람이 만들었는데 독일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유명해요,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왜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 말이 유행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요즘 이제 선거철이다. 정치인들이 짧은 시간에 그 메시지를,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니까 이 말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작년 3월에 알파고 이세돌 대결 때문에 전 국민이 인공지능의 위력을 실감했다. 아, 인공지능이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협적이구나. 그런 걸 모든 사람들이 느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꼭 인공지능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시스템이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혁명적인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독일에서 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독일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국이었거든요. 근데 IT 시대가 되면서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 이제 좀 밀린 거죠. 그래서 자국의 어떤 브랜드를 다시 이제 리브랜딩 하려고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케팅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마냥 비난할 수는 없는 게 독일은 이제 분명히 실적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말만 떠드는 게 아니고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그래서 이 독일의 이제 아디다스죠. 아디다스에 가면은 이런 소위 스피드 팩토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고객이 주문을 하면은 그 고객 딱 체형에 맞는 신발을 거기서 찍어서 만들어가지고 그 5시간 내에 이제 배송이 되게끔 한다. 이런 거를 이제 갖춰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발 공장이 과거에는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넘어와 있었는데 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독일로 들어가요. 왜? 어차피 얘가 만들어내는 거고 고객이랑 가까워져야 되니까. 독일로 다시 들어오더라.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어떻게 이해할 거냐? 제일 좋은 말은 이거 같아요. 오프라인 to 온라인, O2O 이런 말을 이제 쓰는데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결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아톰월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자로 이루어진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그다음에 비트월드는 디지털 세계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갖다가 그대로 카피한 가상 현실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키워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이제 모든 기기들이 센서들이 점점 많아져요. IoT 센서들이 연결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실제 물리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모니터링이 되는 거예요. 정보를 많이 모으고 있어요. 수집합니다. 그걸 갖다가 어디에?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죠. 그게 이제 빅데이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인공지능을 주로 사용해서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을 갖다가 찾아내요. 그러니까 저기 인공지능이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상품이 필요하겠구나. 그걸 찍어내면 이제 3D 프린터 이런 걸 찍어내는 거고, 뭐 핀테크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없던 어떤 서비스를 또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갖다가 그대로 복제한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 인공지능이 이제 의미 있는 패턴을 이제 찾아낸다. 그걸로 이제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하고 가상현실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뭐 사례들이 많죠. 넷플릭스. 여기서 이제 영화를 고르는데 한 20%만 직접 고르더라. 80% 대다수의 고객은 그냥 인공지능이 추천해 준 걸 본대요. 당신이 과거에 이런 작품들을 즐겨 봤으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그게 마음에 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아마존고는 이제 쇼핑할 때 그 계산대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태그가 다 달려 있어가지고 뭘 샀는지를 저절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커요. 왜냐하면은 그 미국에서 캐셔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이 한 직업 중에서 2번째로 많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는 시장이 이제 위험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새로운 고객을 또 많이 만들어내요. 남자들이 쇼핑하는 걸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냐? 그 2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설문조사를 하면. 첫 번째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귀찮다. 이런 사람들 할 수가 없어요. 2번째,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왜 쇼핑을 안 하느냐? 마켓에 가가지고 상품을 카트에 담는 것까지는 재미가 있어요. 그거 재미가 있는데 언제 그러면 다음엔 다시 안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느냐? 계산대에 멍청하게 서서 기다리는 시간에 다음엔 다시 안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은 그 2번째 장벽을 없애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거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는 이제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알고리즘, 2번째는 컴퓨팅 파워 또는 하드웨어, 3번째는 데이터. 지금 이제 현황이 어떻게 돼 있나? 알고리즘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주요 회사에서 그냥 라이브러리를 오픈 소스로 그냥 제공해요. 자, 구글이 무슨 텐서플로우를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알고리즘을 다 무료로 이렇게 오픈 소스로 풀어놔가지고 진입 장벽이 되지 못해요. 2번째, 하드웨어. 내가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슈퍼컴퓨터를 사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때마다 클라우드 같은 데서 이제 돈 내고 빌려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뭐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될 정도로 충분히 싸졌어요. 커머더티가 됐어요, 하드웨어가. 그 다음에 둘 다 그럼 진입장벽이 안 되는데 그러면 차별화가 어디서 되는 거냐? 데이터. 모든 건 이제 데이터예요, 데이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왜 인공지능을 잘하냐?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다. 데이터가 많으니까 딥러닝 해가지고 뭐 성능을 좋게 만들고요. 성능이 좋으니까 또 유저들이 또 몰리거든요. 그러면서 또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3의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얘네들이랑 같이 경쟁하기는 이제 좀 버거운데, 요는 유저가 그 잠재적인 고객이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내놓게 만들 거냐. 그냥 내놓으라고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그 모델을 갖다가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유저가 데이터를 내놓게 만드는 그런 이제 동기부여가 되면은 그 비즈니스 모델만 있으면은 그 틈새 시장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인공지능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회사들 보면은요, 그 시작은 전혀 그렇게 막 우아하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 리멤버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또 그런 데가 있죠. 저기 명함을 갖다가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명함을 갖다가 보고 내가 그 핸드폰에 있는 주소록에다가 이렇게 쳐넣으려면 귀찮으니까 그 회사에다가 그 명함을 모아뒀다가 이렇게 우편으로 붙이면은 몇백 장이건 거기 있는 타이피스트들이 쳐줘요. 수기로. 그리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주소록을 업데이트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 회사가 굉장히 인공지능 업계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정말 무식하잖아요. 명함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별로 우아하지가 않죠. 인공지능 시대에 전혀 안 맞는 그런 회사 같은데 여기가 엄청난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가 딱 한눈에 파악이 되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어떻게 관계가 맺어져 있고 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마어마한 가치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은 이런 게 있습니다.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가 많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어떻게 민간이 활용하게끔 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걸 정부가 고민해야 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지금 이동통신회사, 그 다음에 카드 회사들은 엄청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죠. 우리가 어디를 다니고, 뭐를 사고 하는 것들을 다 알거든요. 그런 거를 역시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하면서 정부가 어떤 공공 정책이나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그런 걸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놔라 하면 안 되겠고, 이제 그 적합한 대가를 이제 지불해야 되는데 이런 모델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부가 빨리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우리보다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거는 그럼 어떤 분야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이랑 경쟁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냐 하는 거랑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공지능이 못해요. 로봇이 못해요.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는 거. 그거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사람은 되게 돌 정도 지나면 걸어 다니는데 왜 그걸 못하냐. 그러니까 한스 모라백이 이렇게 설명해요. 첫 번째, 알파고는 됐는데 왜 두 발로 걷는 로봇이 힘들까? 바둑의 역사는 한 2500년으로 봅니다. 2500년 동안 인간이 축적한 기술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었는데 로봇이 두 발로 걸으려면 사람이 두 발로 걷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걷는 데까지는 한 수백만 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긴 기간이 필요해요. 그다음 두 번째, 계산량은 어떠냐? 바둑은 어떻습니까? 상대가 둔 거를 보고 내가 바로 즉시도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생각할 시간이 한 1분 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실시간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걸어 다니는 거는 내 각 그 신경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갖다가 처리해서 다시 근육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로봇의 경우는 이제 모터를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0.1초만 딜레이가 있어도 쓰러져요. 그러니까 훨씬 계산량이 많아요. 사람이 걷는데 들어가는 계산량이 알파고가 바둑 두는 데 필요한 계산량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지금 못하는 게 물리적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 가상 공간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거 계산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거가 좀 지금 못한다. 두 번째는 인간과 교감하는 거. 그러니까 교감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대화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제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튼튼하고 대화, 타협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그 다음에 강한 인공지능은 가능할까?
특이점이 올까? 그런 뭐 논란이 많죠. 온다는 사람들도 뭐 대가들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근거들이 다 나름 있는데, 이제 어려운 점은 이런 거예요. 알파고, 딥블루, 왓슨, 이제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는 있었는데, 이거를 바둑도 두고 퀴즈도 풀고 체스도 두는 인공지능은 왜 없냐? 그거는 신경망의 규모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머릿속에는 대뇌피질에 뉴런이 1000억 개 정도가 있대요. 1000억 개. 근데 알파고는 얘가 한 10만 개 정도를 흉내냈어요. 그 스케일이 100만 배 차이가 나요. 우리 머릿속에는 알파고보다 100만 배 더 복잡한 신경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파고를 100만 개 만들어서 연결하면은 이제 사람 비슷해지는 거 아니냐. 연결해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에너지 효율이 문제가 돼요. 우리는 밥 한 끼 먹으면은 바둑 두거든요. 20와트 정도 들어가요. 근데 알파고를 돌리는 데는 10만 개 뉴런을 흉내낸 수준인데도 걔를 돌리는데 메가와트 정도가 들어가요. 에너지를 5만 배나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100만 개 연결한다고 치면은 감당이 안 돼요. 에너지 효율이 사람보다 500억 배가 떨어져요. 500억 배. 그러니까 지금 전자공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에너지 효율이거든요. 더 이상 이거는 좀 정체되어 있어요. 데스크탑이 한 5년째 그 성능이, CPU 성능이 더 좋아지지 않고 정체되어 있거든요. 왜? 더 이상 그 주파수를 높이면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한다. 그래서 값싸게 그걸 냉각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500억 배가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려고 그러면은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두세 번 가지고는 안 되고 한 10번 나오면은 그때 가서 좀 생각해 보자. 그게 좀 어렵다고 보는 이제 사람은 이제 그런 근거를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부할 때는 그 공학 어느 분야로 가든지 간에 수학이 이제 기본이 됐어요. 기본 소양이 된 거죠. 수학을 잘하면은 이제 참 그 도움이 됐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여러분 시대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겠고요. 데이터 분석 능력. 그러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연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패키지,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엑셀 같은 것만 갖고도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분석 툴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이 꼭 공학 분야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문학이라든지 뭐 다른 분야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 자체는 굉장히 그 유용한 스킬이 된 시대 같아요. 그래서 딥러닝에 이제 좀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꼭 학교에서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런 노력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이제 공부할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홍콩과기대에 있는 김성훈 교수님이 우리말로 된 아주 높은 수준의 강의를 갖다가 굉장히 좋은 강의를 찍어놨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냥 무료로. 영어로 된 걸 해보겠다. 스탠포드 뭐 여기 뭐 옥스포드 이런 데 가면은 뭐 앤드류 용 같은 사람들이 그 머신러닝 코스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쫙 밟아가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코드를 한번 만들어서 돌려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 업계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신기하게도 자기가 개발한 코드를 그냥 다 올려요. 공개를 해버려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오래전부터 김남주 씨가 이제 그걸 해왔는데 지금 이제 이분이 카카오에서 그 인공지능 연구를 총괄하는 그 연구소장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짠 코드를 다 그냥 공개해요. 여러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짰는지 보고 조금 바꿔서 이렇게 돌려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수준이 조금 올라가면은 이제 논문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논문이 막 자고 일어나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논문 읽을 시간이 다 없다. 그러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의미 있는 논문을 갖다가 이렇게 추려서 큐레이션 해주는 사이트들도 또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시간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추천해 주는 거, 또 논문을 읽고 자기가 또 친절하게 설명도 막 해요. 그
그 다음에 궁금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포럼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페이스북 가면은 뭐 AI 코리아, 딥러닝 코리아, 텐서플로우 KR 그래가지고 여기 물어보면은 그 전문가들이 그냥 대답을 해줘요. 그럼 이 분야는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냐? 네? 왜 내가 짠 코드를 갖다가 숙제도 보여주기 싫은데 코드를 갖다가 왜 공개를 하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요. 여러분 특히 회사를 가면은 뭘 강조하느냐? 특허를 강조하는 특허. 누군가 내 아이디어를 침해했을 때, 뭐 도용해서 뭔가를 카피했을 때 특허가 있으면은 그걸 바탕으로 소송을 걸 수가 있죠. 특허를 강조해요, 회사에서는. 근데 특허가 보통 등록되는데 한 2년 걸립니다. 2년. 근데 이 분야는 너무 급격히 발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2년이면은 뭐 다른 공학 분야로 쳐도 한 20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허가 내 가지고 등록이 되면은 등록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20년 전 기술이에요. 구닥다리가 됐거든요. 아무도 안 써요. 그럼 특허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특허가 아무런 보호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게 살아남는 건 뭐냐면은 뭔가를 팡 터트려가지고 사용자가 놀라운 게 나왔네 그럼 별로 쫙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그걸 카피해도 지금 내가 잘 들어와 있는데 쓰고 있는데 굳이 다른 데로 옮겨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뭔가 해가지고 플랫폼을 딱 선점하는 거, 생태계를 갖다가 딱 갖추는 거, 그게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코드를 공개하는 거예요. 내가 코드를 해서 공개해서 올리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수십 명, 수백 명이 그걸 다운받아서 돌려보고 문제점들을 갖다가 알려주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가 잘 안 돼. 그래서 버그 같은 게 저절로 찾아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걸 다 공개하는 그런 이제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유발 하라리, 대가죠. 그 역사 쪽 이제 대가인데 이제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약간 좀 허술한 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전문가한테 자꾸 미래를 물어봐가지고 이제 그게 문제인데 어쨌거나 하라리가 한 얘기 중에서 제가 적극 공감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전혀 쓸모없는 확률이 크다. 이건 거의 확실하죠. 심지어 대학에서도 우리가 지금 학생들을 남학생은 한 6년, 여학생은 4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내보내는데 그 학생들이 졸업했을 때 지금 내가 수업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내용 자체는 너무나 급격히 바뀌기 때문에 구닥다리가 돼 있을 거다. 근데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 익히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공부하는 방법. 그래야 뭔가 졸업하고 나서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찾아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요즘 우리 학생들이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다.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직업은 어떤 게 될까?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직업. AI 개발자. 당연하겠죠. 인공지능 개발자. 근데 많이는 필요 없을 거예요. 소수.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창의력이 특별하게 요구되는 직업.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예술 쪽이 되겠죠. 예술가. 또 역시 뭐 소수가 필요해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여기 소셜 스킬 아니면 피플 스킬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 왜? 인공지능이 지금 제일 못하는 게 바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 타협 이런 기술이 앞으로는 점점점 중요해지는 시대거든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제일 못하는 거. 팀 프로젝트 있는 수업은 잘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4인 1조로 뭘 해라. 그러면 한두 명은 꼭 묻어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뭐 모임에도 안 나오고 너무 보기가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대면해가지고 푸는 거를 참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글로 쓰는 걸 좀 편하게 생각하죠. 그렇다고 또 긴 글은 또 잘 못 써요. 짧은 글, 카톡 메시지 그 정도 길이를 넘어가면 또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는요, 상상력, 창의력이 그래도 인간이 갖고 있는 강점 아니냐.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거는 수백 년 된 얘기예요. 볼테르 뭐 이런 사람들이 18세기부터 계몽주의 시대 철학자들이 다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정말을 이게 중요하다. 상상력을 여기 일부러 한자로 써놨잖아요. 상상력이 이렇게 쓰인대요. 그러니까 모양을 떠올리는 능력이 상상력이다. 그럼 상상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은 영화처럼 다 보여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마션 같은 영화를 책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엄청 아파요. 그 맷 데이먼 주인공이 처해 있는 상황을 책에 묘사가 쫙 돼 있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계속 떠올려야 돼요. 그게 상상하는 연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질문할 수 있는 능력. 정해진 질문,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 답을 딱 골라내는 걸로는 인공지능을 못 이긴다.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취업을 하려고 해도 지금 어떻습니까?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 제도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이디얼하게는 여러분들이 한 2학년 때 여러분들 그 학과에서 좋아하는 분야를 갖다가 하나를 딱 골라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과목 그 전공에 맞춤형으로 수업을 좀 들어야 돼요. 전자공학으로만 해도 분야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뭐 반도체, 회로, 뭐 통신, 제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두루두루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한 2년 전에 그런 일들을 했어요.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냥 학점이 얼마인지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원한 특정한 무슨 사업부 딱 정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 지원한 사업부하고 이제 매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봐요. 그거를 다 데이터베이스화 해놨어요. 저도 그 작업에 참여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각 사업부에 있는 그 부장급들한테 다 물어본 거예요. 자, 아주대 전자공학과에서 전자기학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책으로 이런 내용을 배운다더라. 여기서 배운 내용이 당신 팀에서 일하는데 얼마나 관련이 돼 있습니까? 80%? 60%? 그래서 그 가중치를 갖다가 다 매겨놨어요. 여러분이 성적표를 입사 지원할 때 그 제출하면은 총평점이 3.5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각 과목에서 어떤 수업을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가 다 환산돼 가지고 점수가 나와요. 똑같은 3.5 학생 2명이 지원해도 한 학생은 80점, 한 학생은 90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분야로 갈지를 갖다가 아이디얼하게는 한 2학년 때는 정해야 돼요.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 그죠? 다 재미가 별로 없죠. 죽어도 하기 싫은 거를 빨리 찾아야 돼요. 죽어도 하기 싫은 거. 나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다. 근데 이거는 돈 받으면서 회사 다니라 그러면 다닐만하다. 그런 걸 찾아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그죠? 나는 이걸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이제 그런 것들 다 없어져요. 대기업 정규직 이런 거 다 없어져요. 프리랜서가 될 거고, 그런 시대가 되면 진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사회의 어떤 서비스 재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을 빨리 찾는 사람이 이제 성공하는 시대인데, 이제 여러분들 후배들이 이제 그런 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협업이 중요하다. 이거 아까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이 이제 그 교육을 하는 입장이 된다. 이제 언젠가 이제 자녀를 갖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칠까?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저도 이게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이런 데 와가지고 막 강연하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는 하는데 저희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을 막 해요. 하루에도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살아본 시대니까. 내가 살아본 시대의 성공 법칙은 이거였는데 중고등학교 때까지 주거를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좋은 직장이 보장되는 시대였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아빠가 해보니까 이게 맞아. 이런 시대는 아니고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빠 생각에는 이게 좀 나을 것 같아. 근데 네 생각은 어떠니? 같이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런 자세로 가면은 부작용은 줄일 수 있다. 꼰대 소리는 안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의학과 17학번 오인철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그 인용 구절 중에 비행기가 새처럼 날지 못하면 어떤가, 잘 날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제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에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 사실 저도 못 두지만 바둑을 좋아해서 이제 알파고나 일본 딥젠고의 대국을 지켜봤었는데, 그 인공지능들이 대단히 인간답지 않은 수들을 두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좋은 수가 됐던, 혹은 뭐 사석에 보태주는 꼴이 돼서 나쁜 수가 됐던, 이제 결과와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두지 않았을 텐데 하는 수들을 AI들이 두는 걸 보고 느낀 점인데, 이제 바둑 같은 경우는 결과가 승패로 가치 판단이 명확하지만 한 명을 죽일지 네 명을 죽일지, 혹은 이제 나아가서는 아는 방법 내에서는 살릴 수 없는 환자가 있을 때 이 환자에게 깔끔하게 시한부 선고를 하고 다음 환자를 돌볼지, 아니면 아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라도 살려보려고 목맬지, 이러한 가치 판단이 어려운 결과들을 직면할 때 있어서 AI가 추구하는 것은 제가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가장 이제 그 업계에서 추구하는 AI란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AI를 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장 사람다운 선택을 하는 AI를 추구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바둑에서, 그러니까 알파고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이세돌구단하고 대결할 때는 굉장히 낯선 수들을 많이 뒀어요. 그 중에는 진짜 떡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상한 수 같았는데 의미를 따져보니까 의미심장하구나. 그래서 지금 바둑의 패러다임이 지평이 넓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등장한 알파고라든지 딥젠고는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이상한 수를 두는 것 같진 않아요. 사람이 둘 법한 수를 두는데 그거를 참 적재적소에 잘 둔다,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구글이 최근에 그렇게 발표했죠. 이제는 인간의 기보를 참조하지 않고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겠다. 제 추측인데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기보를 보니까 결국 사람이랑 비슷해지는 거 아니냐. 아예 아무것도 안 보고 시작하면은 그 벽을 완전히 넘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벽에 부딪혀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둑 인공지능 얘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도덕적 판단이 중요해지는 문제에서는 그런 거는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결정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야도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연역적 방법. 그래서 유명한 그 윤리학자, 철학자들이 얘기한 대전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넣어줘가지고 그런 공리에서 그걸 연산을 통해 가지고 네가 어떤 결론을 도출해봐,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귀납적으로 여러 가지 판례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자, 이런 경우는 이게 도덕적으로 좀 그나마 나은 선택이다, 이런 걸 이제 소위 이제 그 귀납적 딥러닝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잘 안 돼요, 아직은. 네? 잘 안 돼요. 뭐 강화학습 이런 것도 사실은 바둑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패가 명확하게 결과를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때나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같고, 아까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해요. 환자하고 의사 뭐 랍보라 그러나요? 어떤 정서적인 유대 관계, 그런 게 중요한 시대가 될 거고, 의사들이 이제 그런 능력이 더 요구받는 시대가 됐고, 그러니까 의사들도 살아남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특히 이제 고민이 많은데, 이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은 회진을 안 돌았거든요. 환자하고 직접 종합병원에서 대면할 기회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 태블릿에다가 영상을 띄워가지고 회진을 돌아요. 환자를 만나가지고 선생님 지금 거의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내가 제공을 해야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과 전공하고 있는 신지수라는 학생인데요. 저는 얼마 전에 책에서 심리치료를 인공지능이 실시했을 때 인간과 거의 비슷한 만족감을 준다는 글을 봐서, 아까 뭐 창의력이나 사회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아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게 언제까지 저희가 이길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인공지능이 잘 발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시점은 아마 그 특이점 그 시기하고 뭐 특이점하고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요. 심리 치료에서 그렇게 왜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치료해 주는 거에 만족감을 느낄까? 우리나라에서 좀 그런 비율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의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내 비밀을 갖다가 다 털어놓기는 좀 부끄럽다. 근데 얘는 좀 내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함으로써 사실은 의사들이 제가 잘 정신과 선생님들 잘 모르겠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내가 얘기함으로써 그게 풀리는 게 많은데 그런 데서 그게 이제 좀 메리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자연 언어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튜링 테스트 같은 데서 튜링 테스트를 그 패스하는데 근접했던 게 그 인공지능이 바로 정신과 의사를 흉내내는 인공지능이었어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응? 뭐 내가 뭔가 얘기하면은 왜 그러셨습니까? 네,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질문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인공지능이 사실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냥 흉내내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역할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정신과 선생님들은. 근데 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감정을 이해하고 이런 거는 아직 그 거리가 한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그 다른 직업들보다 훨씬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소프트웨어학과 4학년 김영입니다. 아까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해서 좀 간단히 넘어간 것 같은데 사실 트롤리 기차 문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있어서 심각한 딜레마잖아요. 근데 현대모비스나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진행되고 있는 중인지, 단순히 아까 말씀하셨던 예시를 넘어서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2020년까지 이제 뭔가를 하겠다는데 그 상황이 그 도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조금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들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막 섞여서 돌아다니는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예측되지 않은 짓을 많이 하잖아요. 내일 아침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만 돌아다닐 수 있고 사람이 운전하는 걸 금지한다. 그러면 훨씬 쉬워요. 이 법대로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니까. 근데 사람은 일방통행인데 저쪽에서 차가 안 와야 되는데 오잖아요.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이게 훨씬 어렵고 그런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그런 윤리적 문제까지 있는데 완전 자율주행 차가 될 것 같진 않아요. 2020년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통제된 상황이냐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거를 운전을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뭐 되지 않을까. 지금도 왜 저기 프리미엄 자동차들은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깜빡 졸았는데 갑자기 뭐 나오면 이제 뭐 브레이크를 저절로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보조하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거의 다 어려운 점들이 이제 크게 어려운 점이 안 남았는데 아까 말한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 그다음에 해킹하는 위험, 그다음에 윤리적인 문제 그런 것들은 3년 안에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